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새아침 김호성입니다. 80년대 동해안 경비사령부 이른바 동경사는 경비가 삼엄하기로 유명했습니다. 쪽빛 동해 바닷가 구경 갔다가 경비대에 저지를 받는 것은 물론이었고요. 한밤중에 데이트족들이 붙들려서 혼났던 경험들도 자주 회자되곤 했었죠. 동경사 복무하는 친구 면회 갔던 삼척 앞바다가 지금도 눈에 삼삼합니다. 그런 동경사 순찰지대의 철조망이 거치고요. 바다는 탁 트였으나 요 며칠간에 망방대의 시원함보다는 불안감이 엄습해옵니다. 동해안 경계망이 뻥 뚫렸습니다. 군 당국은 어제 북한 목선이 우리 해안 경계망을 뚫고 삼척항에 대기 귀순 형식으로 입항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7년 전 GOP 노크 기순을 연상케 합니다. 북한 선박이 북방 한계선 NLL을 통과한 뒤에 삼척항에 이르기까지 사흘 동안 우리 해안 경비 체계는 먹통이었던 셈입니다. 군 당국은 설명 과정에서 주요 사안을 누락 발표하거나 일부 말을 바꾸기도 해서 불신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작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할 수 있어도 경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할 수 없다. 이 고전적인 경구를 무색하게 한 군 감시망의 현주소가 이번에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경계에 실패하면 대응할 수가 없고 대응하지 못하면 백전백패입니다. 책임 소재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책임을 묻지 않으면 아무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6월 20일 목요일입니다. 지금 출발하겠습니다. 꼭이요 꼭, 출근길 꼭 알아야 할 뉴스, 이종래 꼭 뉴스. 네, 오늘 꼭 아셔야 하는 뉴스 정리해보도록 하죠. 시사평론가 이종훈 박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시진핑 주석 북한을 방문합니다. 예, 시 주석은 열차가 아니고 비행기를 이용하실 것 같습니다. 네네. 이 전용기로 베이징을 출발해서 이제 평양으로 들어가실 것으로 이렇게 보이고요. 아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영접을 나오지 않을까 이런 예상입니다. 내일까지 이제 1박 2일 일정입니다. 중국 국가 최고 지도자가 방북하는 게 2005년 10월 후진타오 전 주석 이후 14년 만에 이제 있는 일이고요. 시 주석 개인적으로는 2008년에 부주석 신분으로 그 김정은 위원장도 만난 적이 있죠. 네네. 11년 만에 이제 가는 겁니다. 그 사이에는 뭐 최근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중국을 4차례 방문을 했고 정상회담으로는 그러니까 5차 정상회담이 되는 겁니다. 예. 수교 70주년이기도 하기 때문에 뭐 양국 관계를 좀 격상시키는 것과 관련한 그런 선언이 좀 나올 것이다 이런 예상이고요.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역시 관심을 제일 두고 있는 사안은 비핵화 관련해서 또 북미 대화 관련해서 뭔가 진전된 얘기가 나올 것인가. 예. 이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뭐 시 주석은 의지는 일단 밝혔습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에 이 기고문을 게재하지 않았습니까 어제? 네. 거기 보면 의사소통과 조율을 강화하고 조선 반도 문제와 관련한 대화와 협상에서 진전이 되도록 공동으로 추동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고 또 트럼프 대통령하고도 전화통화를 또 했습니다. 예. 자, 그래서 미국하고도 좀 소통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서 북미 대화 중재역을 뭐 나름 지금 자처하고 있기 때문에 뭔가 역할을 좀 할 것 같긴 한데 이게 이제 어떻게 결과물이 나올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네네. 그리고 또 이 전해지는 소식은 이번에 이제 주요 20개국 정상회의를 앞두고 이 시 주석의 방안을 타진을 했던 것으로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것도 물 건너간 거고 결과적으로 보면 한미 정상회담 전 남북 정상회담도 좀 물 건너간 그런 분위기인데요. 근데 최근에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이 그 해외 순방 중에도 상당한 기대감과 더불어서 네네. 또 뭐 이렇게 남북한 간의 이야기가 상당히 진전되는 것처럼 이제 말씀을 하셔서 예. 이번에도 너무 좀 낙관했던 거 아닌가라고 하는 지적이 좀 나오고 있고요. 이런 속에 어제 그 우리 정부 세계 식량 계획을 통해서 국내산 쌀 5만 톤
북한 지원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관련 이슈는요. 1부와 2부를 통해서 박원권 한동대 교수, 임대근 한국외대 교수 두 분 모시고 자세히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제징용 둘러싼 일본 정부 갈등을 해결하자고 우리 정부가 대안을 내놨는데 정작 일본 정부가 거부를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외교부가 어제 강제징용 판결 문제 우리 정부 입장이라는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네네. 그 내용을 보면 한일 양국 기업이 자발적 출연금으로 재원을 조성해 확정 판결 피해자들에게 위자료 해당액을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기된 바 일본 측이 이런 방안을 수용하면 한일 청구권 협정 제3조 1항 협의 절차의 수용을 검토할 용의가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예. 그런데 조세용 외교부 1차관이 지난 주말에 일본을 비공개로 이미 방문을 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어제 우리 이 정부 입장문이 나오니까 곧바로 일본 정부가 이제 이걸 거부했는데요. 아마 조세영 1차관 그 방일 당시에도 일본 정부는 마찬가지 입장을 전했을 것으로 이렇게 보이는데 네네. 그러면 일본 정부가 반대할 것을 분명히 알고도 왜 이런 입장문을 굳이 어제 발표를 했느냐. 이와 관련해서는 지금 약간 면피성 대응 아니냐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이번에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한일 관계 개선 차원에서 뭔가 하긴 해야 하는데 뭔가를 좀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좀 보여주기 위한 그런 카드가 아니었느냐라고 하는 지적도 좀 나오고 있는데요. 예. 글쎄요. 이게 장기적으로 뭐 한일 관계 개선에 과연 도움이 되는 것인지 부분은 조금 뭐 판단이 다를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첫 회의를 열었는데 기싸움이 대단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어제 의결 안건이 최저임금 결정단위가 있었고요. 최저임금 사업의 종류 구분 여부 이게 이제 차등화 문제입니다. 예. 그리고 최저임금 수준 이 세 가지 사항이었는데 최저임금 결정단위 문제만 놓고 5시간 논쟁을 벌이고 결론 없이 끝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급 그리고 월 환산급 변기 여부 논의했는데 결론을 못 낸 거고요. 또 이 업종별 그래서 차등 적용 문제는 아예 논의조차 못한 겁니다. 최저임금 수준 놓고도 좀 약간 기싸움이 벌어지고 있는데 사용자 측에서는 동결 그리고 노동자 측에서는 1만 원 공약 준수 이렇게 좀 맞서고 있습니다. 지금 25, 26, 27 연이어서 전원 회의를 열어서 이제 최종 합의를 시도할 예정이긴 한데 입장차가 굉장히 커서 이 법정 시한 심의 기간인 27일을 이번에도 넘길 가능성이 높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종훈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김호성의 출발 새 아침은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갑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나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채팅창을 통해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출근길 오전 7시 15분부터 9시까지 김호성의 출발 새 아침입니다. 가장 뜨거운 이슈 오늘의 헤드라인 출발 새 아침 헤드라인 인터뷰. 네, 꼭뉴스 브리핑 통해서 전해드렸습니다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요 오늘 북한을 방문해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납니다. 미중 간에 그리고 북미 간의 미묘한 시점에서 이루어지는 평양 회동이지요. 이번 만남에서 어떤 결과물이 나올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남북 문제 전문가, 중국 전문가 모시고요. 두 분의 다양한 시선 속에서 이번 방중의 의미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원권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그리고 임대근 한국외대 글로벌 문화 콘텐츠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두 분과 함께 좀 편안하게 2부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단 박 교수님께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네. 중국 최고 지도자의 방북이 최고 지도자요? 네. 14년 만에
이루어지는 건가요?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2005년. 시진핑 주석은 그 이전에도 왔다 갔다 했다고 하는데 그게 이제 한 11년 만에 되는 것이고요. 예. 어떤 의미를 갖는다고 좀 정리를 좀 해 주실까요? 의미가 크죠. 네. 특히 지금 여러 가지 국제 정세가 굉장히 변동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예. 중국의 최고 지도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후진타오 전 주석이 2005년에 방북을 하고 14년 네네. 만에 방북을 하니까 이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일단 가장 큰 것은 여전히 이제 북한 비핵화 협상이 지금 교착 상태에 있는데 뭔가 이게 돌파구가 이루어질 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있고요. 더불어서 또 중국도 G20가 지금 곧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오사카에서. 예. 이건 세계의 일종의 단판이라고 불릴 만큼 미국과의 큰 그런 또 일종의 그 합의나 혹은 또 협의가 필요한 상황에서 또 북한을 간다라는 것도 나름대로 네네.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임 교수님 14년 만에 최고 지도자의 네. 평양 방문은 어떤 의미일까요? 왜 이 시점에 꼭 시 주석이 평양을 가야 되는가 하는 네네. 점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꼭 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식량을 지원한다. 국가주석이 꼭 가면서까지 그렇게 식량 지원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예. 중미 무역 전쟁이 지금 이제 한창인 상황이고요. 또 사실은 저는 주목해야 될 게 지금 6.25 한국 전쟁이 올해 69주년을 네. 맞습니다. 네. 그게 이제 20일이니까 오늘이요. 네네. 25일 한 닷새를 앞두고 이제 방문을 하는 건데요. 네네. 지금 이제 미중 무역 전쟁의 와중에서 중국은 계속해서 이 한국 전쟁 프레임을 작동시켜 예. 왔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 미국한테 뭔가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중국 쪽의 입장을 북한 정상과의 만남을 통해서 우회적으로 좀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좀 만들려고 하는 것이 네, 아니겠느냐. 그렇습니다. 근데 거꾸로 또 본다면은 우리 측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동안 이제 북미 정상회담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우리 쪽에 역할이 좀 적지 않았잖아요. 컸잖아요. 그런데 예. 이 역할을 좀 중국에서 지금 하는 것이 아니냐. 이 5번째 방북이 갖는 의미가 그런 면에서 또 굉장히 또 관심을 끌고 있어요. 교수님, 박 교수님. 예, 그렇습니다. 이른바 이제 촉진자 룰인데요. 네네. 저는 그것에 대해서 크게 신경 안 써도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한국이나 중국이나 촉진을 하는 거의 목적이 북한의 비핵화, 지금 교착 상태에 있는 북미 협상을 뚫고 남북 관계에도 지금 어려움이 있는데 네네. 그런 것들을 풀을 수 있다면 그게 중국이 됐던 누가 됐던 저는 크게 문제는 없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중국과 한국 또 미국 이 같은 목표를 갖고 네네. 같이 가느냐, 얼마만큼 협력이 잘 되고 있느냐. 저는 그것이 훨씬 중요한 문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어제 보니까 그 박지원 의원께서도 이 시간 전화 연결해서 관련 언급을 코리아 패싱을 그렇게까지 의미부여하면 안 된다. 자기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남북 경협도 지금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텐데 네. 그게 우리를 패싱할 것이냐 그건 아니라고 본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어제 이제 북한 노동신문에 시진핑 주석이 이제 기고문을 실었는데 그 내용을 본 말이에요. 친선이라는 단어가 많습니다. 그래서 임 교수님 북한 중국 문화에 대한 누구보다도 발견 식견이 있으신데 친선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중국에서는 어떤 식으로 사용을 하곤 합니까? 우선 사실 이제 중국 지도자가 이렇게 매체에 기고하는 경우가 사실 많지 않습니다. 네네. 역사적으로 보면은 중국 이제 최고 지도자가 어떤 매체에 특별한 무슨 원고를 쓰거나 자기 예. 견해를 밝히면은요, 정치적으로 풍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 이례적인 일이란 말씀이세요? 네,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이고요. 이 친선이라는 건 이제 굉장히 일반적으로 쓰는 포괄적인 의미예요. 쓰는 표현이긴 한데 중국과 북한 관계에 있어서는 상당히 이제 의미를 갖는 그런 단어라고 이제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중국 북한이 역사적으로 굉장히 이제 둘은 스스로를 이제 혈맹 관계라고 이제 생각해 정전협정의 당사자이기도 하고요. 네,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일반적인 의미이지만 중북 관계에서는 상당히 특수한 의미를 갖고 있는 그런 단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양국 관계가 더불어서 하나만 예. 더 저는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요. 보통 정상 간의 이 만남이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우리 문 대통령이 이번에 지난주에 유럽 국가를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럴 경우에는 현지 매체랑 기자회견을 하거나 아니면 또 현지 매체에 기고문을 실으죠. 예. 그러니까 그런 비슷한 형태로 지금 시진핑 주석이 노동신문에 실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거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 북한이 보통 국가화되는 모습들. 아하. 그러니까 이게 국제관계에서 보편적으로 이뤄지는 것들을 지금 밝힌다. 그런 모습들이 네네. 지금 많이 보입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북중 간의 만남이라는 것은 늘 비밀에서 이루어졌거든요. 네네. 심지어는 김정일 시대 같은 경우에는 갔다 와서
만남이 끝난 후에 이제 발표가 되는 경우가 많았고 예. 김정은 시대 들어서는 뭐 그래도 만남이 시작된 후에 이제 발표되고 점점 그러다가 이미 이번에는 날짜가 미리 나왔고요. 네네. 그리고 자세한 일정은 아니지만 뭐 세 가지 일정 정도를 미리 확대회담한다, 뭐 우호탑 방문한다 그 정도까지는 다 나왔거든요. 예, 예. 이것은 이제 국제사회에 이미 우리가 보편적으로 받아들이는 정상회담에 대해서 일정을 미리 발표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기자회견도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을 뭐 긍정적으로 볼 측면도 있다고 생각이 네네. 됩니다. 예전에 방송을 통해서 임 교수님 그 중국 사람들은 관시 네. 이걸 굉장히 중요시한다고 네, 네, 그러는데 네. 이번에 중국과 북한에서의 그런 관계는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좀 중요한 그 두 상대라고 보면 될까요? 그렇죠. 예, 예. 역사적으로 중국 북한 관계가 이제 워낙 네네. 뭐 중요한 관계였으니까요. 사실은 이제 1949년 10월 1일 날 중국이 국가 수립을 선포를 네네. 합니다. 근데 사실은 세계적으로 이게 뭐 나라인지 뭔지도 제대로 인정받지도 못하고 있을 때 그 이튿날 바로 이제 소련이 제일 먼저 수교를 네네. 하고요. 국가 인정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10월 6일 날 이 돼서 북한하고 중국이 이제 수교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당시 이제 굉장히 빨리 중북 관계가 이제 형성이 된 거죠. 예. 북한은 그 전해 이미 이제 정부 수립을 한 상태에서 네네. 중국이라고 하는 국채를 인정하는 그런 이제 관계를 가져온 거죠. 예. 그 초창기부터 계속 이제 이어져 온 거예요. 네, 돈독한. 닷새 만에 네네. 닷새 만에 이제 그 외교 관계를 수립한 겁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박 교수님, 이번 두 정상의 평양발 빅뉴스 예측을 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조심스럽게 예측을 합니다만 지금 예측이 사실 굉장히 엇갈리죠. 예. 이게 두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게 어쩔 수 없는 것이 북중 관계가 나타나는 지금 더군다나 미국과의 역동에서 양날의 칼 같거든요. 그러니까 시진핑 주석이 가서 북한을 잘 설득을 해서 교착 상태에 있는 북미 간의 그 다시 한번 비핵화 협상이 재개가 된다면 그거는 굉장히 긍정적인 의미가 있고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측에서도 반기는 일인데 혹시 이 이후에 오히려 북한의 입장이 좀 더 강경해지고 그래서 북미 간의 협상이 더 어려워진 상태가 온다면 이거는 네네. 중국의 책임론. 아니, 지금 이전까지는 사실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을 4번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때마다 갔다 와서 입장이 좀 더 강경해진 것은 사실입니다. 네네. 그래서 그때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책임론을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일종의 양날의 칼 같은 건데 말씀하신 전 빅 이벤트 뭔가 제일 기대할 것은 어떻게든지 시진핑 주석이 잘 얘기를 해서 예. 지금 교착 상태에 있는 북한과 미국 사이의 비핵화 협상이 다시 재개가 되고 예. 또 남북 관계도 다시 이렇게 돌파가 되는 그것이 우리로서는 가장 듣고 싶어하는 얘기가 되겠죠. 예, 그러니까 좀 중재자 역할을 제대로 해낼 수 있는가 이게 지금 관심사인 거예요. 네. 근데 정작 보면 임 교수님 시진핑 주석이 국내에서의 지금 입지는 썩 그렇게 편안해 보이지는 않아요. 미중 그 무역 갈등인데다가 홍콩 시위도 지금 날로 격화되고 있고 네, 그렇잖아요. 네, 그 네, 가운데 네. 이 같은 국외적인 역할을 수행해낼 수가 있을까요? 네. 이제 제일 큰 문제는 역시 이제 중국하고 미국 사이에 일어나고 있는 이제 소위 무역 전쟁이라고까지 예. 표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홍콩 시위가 조금은 이제 돌발적으로 최근에 네네. 발생을 했습니다. 규모가 이렇게 클지 아무도 예측하지 몰랐던 못했고요. 상황이었고요. 대단히 많은 홍콩인들이 분노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2047년까지 이제 홍콩을 일국 양제 체제에 묶어두면서 네네. 2047년이 되면 완전히 이제 중국으로 흡수하겠다라고 하는 이제 차분한 그 절차에 어떤 약간의 빨간불이 들어왔다. 네네. 이렇게까지도 이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는 것이 중국 내부의 여론을 잘 이끌어 나가는데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시진핑 주석이 일종의 이제 시험대에 지금 올라 있는 거고요. 다만 이제 중국 국내의 여론이 이 문제를 두고 홍콩을 지지한다거나 네네. 뭐 시진핑 주석의 어떤 반대한다거나 이런 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정도로 크진 않다 이거죠. 네, 예. 네, 네. 왜냐하면 홍콩 문제에 대해서는 중국의 공산당 최고 지도부부터 시작해서 아주 어린 학생들에 이르기까지 교육을 통해서 일치된 견해를 예. 보이고 있기 때문에 홍콩 문제가 어떤 시 주석의 권위 자체에 도전하는 이런 식의 흐름을 형성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국내의 정치적인 어려움을 시 주석이 국외를 통해서 뭔가 좀 돌파구를 찾으려고 한다면 거꾸로 김정은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북미 관계 교착 상태에서 그 국외의 문제를 시진핑 주석을 국내로 끌어들여 가지고 뭔가 돌파구를 마련한다고 한다면은 두 사람이 서로
서로 좀 동상이몽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런 좀 우려도 있어요. 박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동상이몽이 될 수 있고 동병상련이 될 수도 있죠. 근데 그렇죠. 예, 정반대로. 예. 그렇죠. 근데 기본적으로 양국의 뭔가 이해가 마저 떨어지니까 이게 이뤄진 것은 맞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우리 임 교수님이 이제 중국 측 입장을 잘 말씀해 주셨는데 제 판단에는 북한 측 입장을 말씀드린다면 시진핑 주석이 방북하는 것 자체만 해더라도 김정은 위원장한테는 굉장히 큰 어떻게 보면 외교적인 성과가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중국 계속 초청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계속 뭐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안 이뤄진 거라서 온 거고 그리고 아까 노동신문 말씀을 좀 하셨는데 그 기고문에 보면 이미 중국이 이번에 방북을 해서 할 얘기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중국이 보다 적극적으로 북한과 함께 한반도 문제에 개입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참여를 하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고 또 하나는 비핵화에 대해서 북한 입장을 지지하는 것을 뭐 도골적이지는 않지만 그런 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화를 통해 조선 측의 합리적인 관심사를 해결해야 된다. 늘 하는 얘기긴 한데요. 그러니까 그런 것만으로도 북한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도움이 되는 거고요. 우리가 앞으로 볼 것은 앞으로 실질적인 지원까지도 이뤄질 것이냐. 지금 뭐 식량이나 비료 얘기가 나오는데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재간 협상의 틀 과거에 이미 뭐 육자회담이라는 선례가 있긴 합니다만 그러한 것의 틀이 새롭게 구성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까요? 다재간 틀에 대해서는 지금 비판적인 시각들이 적지 않게 있고요. 우리 한국의 입장에서도 그것은 좀 불편하죠. 왜냐하면 지금 어쨌든 북미 간의 협상이 있고 남북 간의 관계를 통해서 이른바 탑다운 방식 물론 뭐 문 대통령이 지난주에 실무회담의 중요성을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렇게 해야 빨리빨리 진행이 되는데 다자틀로 들어간다면 이것은 각국 간의 이해가 굉장히 많고요. 더군다나 지금 미중 간에 첨예하게 갈등이 있는 상태에서 과연 그 틀 안에서 뭐가 해결될 건지 그것은 좀 부정적인 시각이 강하죠. 임 교수님 중국에서 남북한을 바라보는 시각이 글쎄 뭐 꼭 뭐 어디를 더 중요하게 보고 있다 뭐 이런 걸 뭐 여쭤보고 싶은 건 아니고요. 어떻습니까? 중국 정부가 남한과 북한을 상대할 때 어떤 그 평가, 느낌 이런 것들이 과거에 비해서 어떻게 달라졌다고 보시는지요? 과거에는 이른바 북한을 이제 중국에서는 조선이라고 불렀거든요. 그럼 이제 남한을 남조선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도 최근에 이제 중국에 가보면 요즘에는 북한을 이제 그냥 조선이라고 부르는 분들이 많고 남한을 이제 한국이라고 이제 부르는 분들이 많아졌거든요. 이제 그런 이제 명칭의 변화에서도 보이는 것처럼 남북한을 굉장히 이제 대등한 관계로 보려고 하는 그런 시각이 이제 점점 우세해지고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국제적인 역량이라든지 어떤 국가의 규모라든지 경제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중국인들도 상당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상당히 중국한테 이제 짐이 되고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고 정치적으로는 또 때에 따라서는 활용해야 되는 측면도 있고 이런 이제 소위 말해서 순망치한의 관계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북한 중국 관계를 전통적으로. 그래서 이런 관계에 있다 보니까 북한하고 남한 사이에서 어떤 측면에서 이제 굉장히 이제 대등한 등거리 외교를 때에 따라서 북한도 활용하고 때에 따라서 남한도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식의 태도를 계속해서 취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외교의 의전 서열이라는 게 있잖아요. 보면은 거기서 보면은 이제 그 나라의 친소 관계들이 극명하게 드러난다고 하는데 그거는 북한이 먼저죠. 근데 러시아는 한국이 먼저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 중국과 러시아의 남한과 북한을 바라보는 시각 차이를 좀 저도 느꼈습니다만 알겠습니다. YTN 뉴스 FM 김호성의 출발새 아침 박원건 한동대 교수 임대근 한국외대 교수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잠시 뒤 돌아와서 2부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뉴스를 만들어내는 뉴스, 이슈를 끌고 가는 이슈, 아침을 여는 정통 아침 시사.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시진핑 주석의 방북 일정이 간략하게 발표가 됐습니다. 이틀 일정으로 방북해서 평양에 머물고요. 북중 정상회담하고 조중 우이탑 참배 같은 일정을 소화한다고 합니다. 박 교수님, 조중 우이탑은 어떤 기념물이에요? 뭐 북한과 중국의 관계를 상징하죠. 왜냐하면 지난 한국 전쟁 때 북한에서 중국은 먹을 조중 항미 원조 전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중공군이 참전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서 그 참전을 기념하기 위해 1959년 10월 25일에 건립된 거죠. 그래서 이전에 아까 말씀드린 장점인이라 후진타오 주석이 북한을 방문했을 때 반드시 이 우호탑은 갑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혈맹의 관계다. 한국전에서 같이 중국과 북한이
어깨를 맞닥뜨리고 그 당시 표현에 의하면 이제 제국 미국을 상대로 항미를 한 그런 전쟁 기념탑이다. 그래서 이번에도 뭐 당연히 방문을 할 거라고 예상을 했고요. 예,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이게 저도 뭐 평양에 가봤습니다만 여기 그 조중우이탑에는 가보지 못했는데 평양 시내 한복판에 있나요? 예, 지금 뭐 모란봉 구역에 있다고 하니까 그 안에 모란봉 구역 쪽에 예. 옥류관이 있다고 하는. 그 부지가 13만 제곱미터로 되고요. 네네. 탑의 높이는 30m까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못 가봤습니다만 예. 사진으로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거대한 탑입니다. 그래서 그렇습니까? 예, 중국군이 이제 당시 중국 인민지원군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참전을 했는데요. 네네. 중국군이 참전한 날이 꼭 10월 25일입니다. 1950년 10월 25일 날 중국군이 한국전쟁에 참여를 결정했기 때문에 그 날을 맞춰가지고 1959년도에 예. 전쟁이 끝나고 세운 탑이 되겠습니다. 북중 관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네네. 아주 중요한 상징물인 거죠. 아, 그럼 뭐 그 주변에 있는 옥류관 만찬 같은 데서 평양냉면 같은 것도 먹으면서 뭔가 우위를 다지겠네요. 평양냉면이 굉장히 중요한 음식이 지금 됐습니다만 말씀하신 김에 중국에서는 어떤 음식을 주로 선호합니까? 북한 음식 중에요. 네네. 사실은 이제 중국 분들이 북한 음식 먹을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예. 사실은. 네, 그래서 냉면은 또 특히 찬 음식이기 때문에 중국인들은 이제 따뜻한 음식을 뭐 훨씬 튀기고 좋아해서 끓이고 이러잖아요. 네, 네. 국물도 이제 따뜻한 국물을 더 선호하기 때문에 혹시 냉면보다는 온면이나 아니면 이제 또 고기들을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예. 북한에 이제 유명한 우리 박 교수님이 훨씬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꿩고기 같은 요리 네네. 이런 것들이 혹시 좀 이슈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들어오기 전에 임 교수님이랑 그렇지 않은 음식 얘기를 좀 했었는데요. 예. 이 중국 사람들이 한국 음식을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음식은 말씀하신 것처럼 튀긴 거라든지 예. 좀 약간 어떻게 보면 자극적이죠. 특히 술도 굉장히 도수가 높은 그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뭐 저도 중국과 교류를 한 경험이 좀 있습니다만 초청을 했을 때 참 그 식사를 대접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예. 그래서 아마 이번에도 북한에서 이게 더군다나 국빈 방문이거든요. 네네. 1박 2일 국빈 방문이면 굉장히 많은 신경을 써야 되는데 예. 음식이 뭘 대접을 할지 이것도 한번 관심 있게 볼 만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보면 북한에서 만찬을 하게 되면 만찬 하기 전에요. 그 메모지에다가 오늘 만찬의 메뉴해가 그걸 보내주더라고요. 그 딱 보면 이게 만찬 적성에서 무슨 음식이 나오는구나 이렇게 좀 감을 잡고서 이제 만찬에 참석하게 되는데 이번에 그 자리에는 두 정상 이외에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영부인들 뭐 리설주 여사 같은 경우에는 함께 동반해가지고서는 중국도 방문하고 그랬는데 그 펑리위안 여사도 함께 동행을 할까요? 펑리위안 여사가 지금 동행을 하는지가 정확하게 발표가 안 됐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 실제로 이제 그 북한에 도착하는 모습을 봐야 네네.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마 근데 이제 이게 국빈 방문이고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에 방문했던 것에 대한 답방 성격도 있기 때문에 예. 김정은 위원장이 갔을 때 리설주 여사가 동행을 했었거든요. 그랬죠. 예. 그래서 추측하기로는 국빈 방문의 성격 이기 때문에 펑리위안 여사가 같이 동행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까요, 박 교수님? 네, 그렇습니다. 국빈 방문이면 올 가능성이 크죠. 그렇죠. 예. 왜냐하면 그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했을 때도 같이 동부인을 했고 네네. 그래서 같이 하고 사실상은 이 정상회담이라는 거는 상당 부분 의전이고 보여주기식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같이 부인들과 함께 있는 사진이 나온다라는 네네. 게 그렇지 않은 것보다 훨씬 더 우호의 협력 모습을 보이기는 효과적이죠. 네, 아까 일부에서 이제 노동신문에 기고했던 얘기도 하셨는데 이게 이제 보통국가화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증표다라고 얘기하셨는데 부인들이 온다면 이 또한 이제 보통국가화의 외교 관계를 보여주고 있는 중요한 어떤 상징적인 이미지를 연출할 수 있겠죠. 예. 두 부인은 또 공교롭게도 가수 출신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알려져 있고 특히 펑리위안 여사 같은 경우에는 뭐 중국을 대표하는 가수죠. 예. 굉장히 화려한 모습을 연출하고 있고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서로 간의 공감대도 충분히 그리고 이미 수차례 만났기 때문에 네네. 상당 부분 서로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한민족 가물을 즐긴다고 그러는데 중국 민족도 그렇습니까? 네, 노래 싫어하는 민족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자, 이번 그 두 사람의 정상회담을 하게 되는데 시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하고 전화 통화를 했잖아요. 지난해는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은 그 북중
그 정상회담을 별로 그렇게 썩 탐탁지 않게 생각했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사전 교감도 있는 것 보니까 뭔가 좀 결과에 대해서 만족할 만한 두 사람의 그 평가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이번 18일 밤에 전화통화가 이루어졌는데 매우 의미 있는 전화통화였죠. 예. 왜냐하면 지금 G20 오사카에서 미국과 중국 사이에 정상회담을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중국 네네. 측에서 확답을 안 했거든요. 그랬더니 트럼프 대통령이 뭐 일정이들 하는 식으로 만약에 협상이 안 이루어진다면 자신은 관세를 부과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었고요. 전화통화에서 북한 문제가 구체적으로 얘기되지는 않았습니다. 그 안에서도 좀 신경전이 보이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무역 불균형의 문제, 그래서 이른바 이제 계속 얘기하는 평평한 운동장을 만들어야 된다. 지금 중국이 이 무역 불균형 문제에 대해서 뭔가 이 국제사회의 규범에 맞지 않은 걸 하기 때문에 제대로 해야 된다 얘기를 했고 반면에 시 주석은 이제 신화사 통신에서 나온 내용을 보면 미국이 일방적으로 중국 기업을 지금 화해를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뭐 기업 얘기를 하지 않았지만 이런 일방적인 그 조치를 취하는 것은 적정치 않다. 평등한 대화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신경전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아, 신경전이 있다고 그랬는데 임 교수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과거에 비해서 지금 중국과 미국과의 관계, 정상들과의 이런 통화 이런 걸 보면 좀 더 개선되는 것도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요. 네, 통화를 했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사실은 이제 중국도 중국이지만 제가 보기에는 미국도 트럼프 대통령도 이제 차기 재선을 지금 노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선언을 했잖아요. 네네, 그 대통령 재선을 위한 자신의 어떤 성과를 보여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지금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제일 중요한 문제가 이제 중국 이슈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북한 이슈도 하나 끼어들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국하고 북한이 만난다고 하는 것은 미국한테는 이제 어떤 메시지가 또 전달돼서 올지 둘이 또 어떤 공조를 취하게 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신경을 날카롭게 곤두세워서 예의주시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격적으로 통화를 한 것 같습니다. 야, 그러니까 북중미 세 정상의 이 상황이 보니까 국내, 국외 쪽으로 다 지금 연결돼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시진핑 주석 같은 경우에 북미 그러니까 협상에 나름대로 정말 그 중재자, 뭐 그레이트 니고시에이터 문재인 대통령의 그 관련된 기사에서 언급됐고 그랬었는데 그 역할을 할 수가 있을까요, 박 교수님? 중국의 선택은 두 가지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촉진자 역할을 해서 지금 교착 상태에 있는 북미의 비핵화 대화를 뚫고 간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의 것에 대해서 감사와 또 중국의 역할을 인정을 할 것입니다. 반면에 그렇지 않고 일부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오히려 중국이 북한을 더 감싸 안는 모습을 보여서 북한의 입장이 좀 더 강경하게 나간다면 그건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이 중국 책임론을 또 얘기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진핑 주석이 이걸 모르지 않습니다. 지금 굉장히 메시지를 전 잘 관리하고 있다고 보이거든요. 아까 잠깐 말씀 나눈 것처럼 사전에 이렇게 방문 일정을 얘기하고 또 방문 장소까지도 얘기를 하는 것은 당연히 이것이 친선 우호가 가장 핵심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고 그리고 뭐 이번에 70주년 북미 간의 중국과 지금 북한 간의 그 교류 협력을 하는 70주년 국가 그 관계 맺을 70주년의 그런 의미를 살리면서 가는 거기 때문에 이게 미국한테 보내는 메시지긴 하지만 지금 굉장히 메시지를 잘 관리해서 양쪽으로 다 해석이 가능하도록 그러면 이제 중국의 입장에서는 협상력을 최극대화할 수 있는 거죠. 일종의 뭐 브라더, 형님 같은 그런 역할을 한다고 했을 때 북한에 대한 중국의 역할이 이번에 시 주석이 가고 북한에 뭐가 좀 선물을 줄 게 있다면 어떤 걸 예상할 수가 있을까요, 임 교수님? 글쎄요, 경제 지원을 실제로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유엔 대북 제재가 지금 걸려 있기 때문에 대놓고 할 수는 없을 텐데요. 인도적인 차원에서 식량 지원을 조금 뭐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요. 사실은 2001년도에 당시 강택민 국가주석이 방문했을 때 식량 20만 톤, 그다음에 디젤류 3만 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지원했던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놓고 뭐 이렇게 공개적으로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재를 위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어떤 인도적인 차원에서의 지원들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박 교수님 보시기엔 어떠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좀 얘기가 시작이 됐는데요. 인도주의적인 측면에서는 당연히 쌀이 들어갈 가능성이 매우 크고요. 왜냐하면 이건 이미 지금 국제사회에 북한이 공식적으로 요청한 거고 우리 정부도 쌀 지원을 하고 국제사회에서 지금 호응을 받고 있는 상황이니까 쌀 지원을 할 것이고 또 하나는 지금 북한이 제일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비료죠. 비료 지원도 가능할 거다. 이것은 뭐 둘 다 제재 걸리진 않고요. 더불어서 한 발 더 나간다면 지금 제재를 피해가는 거를 말씀을 드립니다만
관광이 남아있죠. 네네. 그러니까 대규모 관광을 또 실시할 수 있는 가능성도 좀 열려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거는 그 유엔의 북한에 대한 제재 이런 문제를 피해가는 구도 안에서 가능한 부분들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말씀드린 건 다 제재에 접촉되지 않는 것들이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만나는 두 정상이 과연 북미 대화의 재개를 이끌어낼 수가 있을지 관심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한 언급을 해 주셨고요. 저희들이 결과 나오는 대로 이 같은 내용 정리하는 순서를 다시 한번 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임대근 한국외대 교수, 박원곤 한동대 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호성의 출발새 아침과 함께하는 위클리 시사 퀴즈. 정답자 중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이것은 국민이 직접 부적격한 국회의원을 임기 중에 소환하여 국민투표를 통해 파면할 수 있게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최근 국회 파행이 장기화되면서 일하지 않는 국회를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는 여론과 함께 이것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국민소환제, 2번 국민소화제.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메시지 샵 0945 우물정 0945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김호성의 출발새 아침 2부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후 8시 10분 3부에서 만나요.